제가 들려드릴 106번째 소설은요, 레이몬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몬드 카버는 미국 작가고요. 장편은 안 쓰고 단편 소설만 썼어요. 시도 많이 썼어요. 그는 80년대 미국 단편 소설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의 소설들은 팔리고 읽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인간의 삶과 본성을 말했고요. 대부분 그걸 따뜻한 시선으로 처리했어요. 대성당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고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 번역을 소설가 김현수가 했어요. 김현수가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원더보이, 7번 국도, 산책하는 이들이 5가지 즐거움, 그 외에도 많고요. 한국의 주요한 문학상은 다 휩쓴 작가입니다. 가끔 번역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김현수가 번역해서 그런지 문장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 소설집의 제목이 대성당이고요. 13편이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중 대성당도 들어있습니다. 대성당은 제목은 그렇지만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설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1983년에 쓴 소설이니까 시가적 배경은 그때로 보면 되겠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저는 주인공을 그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의 아내는 그와 결혼하기 전 공군 장교와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던 그 남자가 공군 사관 교육대에 있을 무렵 그녀는 시애틀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그녀는 직장이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직장을 구하다가 신문의 구인 광고에서 맹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자리를 찾았고 채용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맹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이름은 로버트예요. 그녀는 여름 내내 로버트에게 사례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어주었고 로버트가 맡고 있던 카운티 사회복지국 안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도왔어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즈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연인과 결혼을 하면서 시애틀을 떠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엘라베마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은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고 로버트는 그녀에게 어떻게 사는지 녹음해서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테이프를 통해 군부대 사택에서 공군장교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이 군산복합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로버트도 자신의 일상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그녀에게 보냈고 서로 테이프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공군 장교의 근무지를 따라 이 기지에서 저 기지로 옮겨다니며 살았어요. 그녀의 테이프는 근무지가 있는 무디, 맥과이어, 맥코널 등지에서 로버트에게로 보내졌고 로버트도 그리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보낸 곳은 세크라멘토 근처의 트래비스였어요. 거기서 지내던 어느 밤에 그녀는 마침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느라 친했던 이들과 하나둘 연락이 끊어져 급기야 홀로 남게 된 거였어요. 이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알약과 캡슐을 삼키고 진 한 병을 다 마신 뒤 욕조에 들어가 의식을 잃었어요. 퇴근한 공군 장교가 발견했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많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 일도 테이프에 담아 로버트에게 보냈어요. 얼마 후의 테이프에는 잠시 별거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들어있었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와 그녀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남과 사랑도 테이프에 담아 로버트에게 보내졌어요. 그녀는 모든 일을 로버트에게 말했고 로버트의 일상도 그녀에게 전해졌어요. 한 번은 그에게 로버트의 테이프를 들어보겠냐고 했어요. 거기엔 그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고 그는 그걸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틀자 로버트의 잡담이 들렸고 중간에 그의 이름도 나왔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는 왠지 그 테이프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뷰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뷰라는 그녀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그해 여름 그 자리에 후임으로 들어와 로버트와 일을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교회에서 두 사람만을 위한 결혼식을 했어요. 신랑 신부 외에 목사와 목사 부인만이 참석했는데
그건 뷰라가 원한 거였어요. 그들은 8년 동안 찰떡같이 붙어 있었고 깊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나 뷰라는 임파선에 암이 생겼고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로버트는 뷰라의 옆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지만 그녀는 숨을 거두었어요. 로버트는 장례식을 치르고 코네티컷에 사는 뷰라의 친척들을 방문해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테이프를 주고받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는 로버트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테이프를 그렇게도 많이 주고받았지만 만나는 건 10년 만이었어요. 그는 아내의 친구, 그것도 맹인이 집에 오는 게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로서는 모르는 사람이고 사는 동안 맹인과는 마주 앉아 본 적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죠. 눈이 멀었다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본 것들만 떠올랐어요. 맹인들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안내견을 따라다니고 잘 웃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잠을 자러 오다니 그는 엄청 불편할 것이 예상되었어요. 아내는 이걸 눈치채고 날 사랑한다면 이쯤은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죠. 만일 입장이 바뀐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며 로버트는 이제 막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 로버트와 그의 아내 뷰라, 이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그는 맹인 부부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인.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쁘다는 칭찬을 듣지 못한 채 살았던 여인. 아내의 표정을 살필 수 없는 남편을 둔 여인.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순간 멀어있는 눈에서 하염없이 흘렀을 눈물.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무덤으로 직행했을 여인. 그는 로버트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고 뷰라가 살았던 삶의 행로가 가엾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가 도착했어요. 로버트는 건장한 체격에 갈색으로 신발과 셔츠를 맞춰 입었고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이 있었어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눈동자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홍채의 흰색이 너무 많았고 동공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소리내어 유쾌하게 웃었고 그들은 10년 만에 만났어도 시간이 간 격이 없어 보였어요. 스카치를 마시면서 로버트는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맹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았지만 로버트는 담배를 피웠고 꽁초가 될 때까지 피우고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저녁 식탁은 풍성했고 그들 셋은 양껏 지나칠 만큼 먹었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먹어치웠어요. 그는 로버트가 나이프와 포크를 다루는 걸 넋을 잃고 보았습니다. 로버트는 보이지 않아도 어디 있는지 잘 찾아서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더 마셨어요. 아내와 로버트는 지난 10년간 자신들에게 발생한 큰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가끔 끼어들기도 했는데 그건 로버트가 자신이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할까 봐서였어요. 로버트는 아마추어 무선 기사기도 해서 괌, 필리핀, 알래스카, 심지어 타이티에 있는 다른 무선 기사들과 교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친구들이 많고 원한다면 그들을 찾아 그곳에 갈 수도 있다고 했죠. 로버트는 보지 못하면서도 가끔 그가 앉은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턱수염을 만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는지 등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었어요. 서로 조금 지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TV를 켰고 아내는 그를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자신의 집에는 TV가 2대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칼라인데 항상 칼라 TV를 켠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아내는 로버트에게 집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로버트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더 마셨어요. 아내는 로버트가 잘 방을 알려주었고 잠자러 가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죠. 얼마 후 아내는 졸음이 오는 듯 자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 감고 잠시 있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잠들면 곧 깨워달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로버트에게 잠자고 싶으면 침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로버트는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니 당신과 함께 좀 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에서는 교회와 중세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채널을 여기저기 돌려보았지만 별다른 게 없어서 다시 교회와 중세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꾸 채널을 돌려서 미안하다고 하자 로버트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는 항상 뭔가를 배우고 배우면은 끝이 없으며 자기에게는 귀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에 집중했어요. 그는 보고 들었고 로버트는 귀를 기울였어요. 화면에는 수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행렬의식이 나왔고 다음 화면에는 대성당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여러 나라의 대성당들이 등장했어요. 파리의 그 유명한 대성당이 나왔을 때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은 대성당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파리 대성당에 이어 이탈리아의 대성당이 나왔고 포르투갈이 리스본에 있는 대성당이 나왔어요. 그는 갑자기 로버트가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대성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감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로버트는 담배 연기를 조금씩 내뿜으며 해설자의 설명대로 사람들이 50년이나 100년 동안 일해야 대성당 하나를 짓는다는 건 알겠다고 했어요. 한 집안이 대대로 대성당 하나에 매달리고 그걸 짓는데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작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테니 그런 식이라면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TV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대성당이 나오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성당에 대해 아는 건 그것뿐이며 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죠. 그는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해줄 수는 없어서 대성당들은 아주 높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높아서 안 넘어지도록 받치는데 그걸 버팀돌이라고 하며 건물 전면에 조각을 해놓은 것도 있다고 했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자신의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더 말했어요. 대성당들은 정말 큰데 어마어마한 돌,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지으면서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으며 그들의 삶에서 그건 중요했다는 걸 대성당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는 설명 재주가 이게 최선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로버트는 괜찮다고 했어요. 로버트는 그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물었고 그는 신앙이 없고 뭘 믿지 않아서 가끔 힘들다고 했어요. 대성당은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그저 늦은 시간에 TV에서나 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뭘 좀 하자고 했어요. 펜하고 두꺼운 종이를 갖고 오라고 했죠. 그는 두꺼운 종이를 찾다가 없어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을 하나 찾았고 그걸 뜯어 주름을 폈어요. 로버트는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가 손에 펜을 쥐고 그 손 위에 로버트가 손을 올려놓았어요. 이제 시작하라고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성당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모를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양쪽 끝에 첨탑을 그렸어요. 로버트는 멋지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치 모양의 창문들과 버팀돌이를 그렸고 큰 문들도 그렸습니다. 왠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TV는 끝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렸고 펜을 놓았을 때 로버트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다시 볼펜을 잡았고 로버트는 그의 손을 찾아 얹었어요. 그는 그림 실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묵묵히 계속 그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을 뜨고 그들을 보았어요. 지금 뭐 하냐고 물었고 로버트는 우리는 대성당을 둘이서 같이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로버트는 더 세게 눌러 그려달라고 했고 그는 두꺼운 종이를 꾹꾹 눌러 진하게 그렸어요. 사람 없는 대성당은 말이 안 된다며 사람도 그려넣으라고 해서 그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로버트는 그에게 이제 눈을 감아보라고 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고 로버트는 그에게 감았냐고 확인했고 속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멈추지 않고 그렸어요. 그의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그 위에 타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이제 된 것 같다고, 다 해냈다고, 이제 한번 보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분명히 지금 집 안에 있는데 자신이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는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소설은 소통과 공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레이먼드 카베의 소설들은 대부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기만의 틀에서 나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소통과 공감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인 그는 비장애인이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가 아내에 대해 말할 때 그랬다나 뭐라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건 대충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몰인정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의 사고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내의 맹인 친구가 집에 와 자고 간다 해서 그걸 못 오게 한다거나 불편해서 집을 나가 있겠다고 할 정도의 예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는 로버트에게 보는 법을 배우는데요. 마지막 장면, 그들의 행동은 꽤 감동적이에요. 눈을 감아야 하는데 속이지 말고 진짜 감아야 한다는 거. 그들은 손을 잡고 이끌거나 혹은 이끌리면서 나중에 눈을 감고 드디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어떤가를 묻는 로버트에게 그는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그가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건데요. 그 많은 편견과 고집과 자존심을 얽혀있는 나만의 공간. 이건 결국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통과 공감에서 멀리 있다면 장님의 귀머거리인 거죠. 로버트가 대성당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는 이것저것 말했지만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언어라는 건 표현의 유일한 수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100마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단 한 번 나를 위해 소중한 것을 양보해 주었을 때 그게 더 진심을 느끼게 해주죠. 바로 그게 그 이유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